여기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기계에 의해 지배되는 차갑고 인간미 없는 사회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전직 교사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전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제 이름은 레오나르도 로벨리예요. 저는 64살이고 이탈리아 밀라노 구시가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하얀 수염을 다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계식 시계를 차고 있었죠. 이 시계는 안에 작은 톱니바퀴들이 들어있어서 배터리나 전기 없이도 완벽하게 똑딱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 컴퓨터 없이도 잘 작동하는 물건들을 좋아하거든요. 제 아파트에는 오래된 목재 가구와 책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많은 책이요. 벽은 햇살이 생각나는 따뜻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이곳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천장의 모든 균열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전 매일 뭐가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제 아들 파비아노는 저와 달랐어요. 그 아이는 새로운 기술을 좋아하고 항상 최신 가젯들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하루 종일 메시지가 울리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어요. 전 그냥 시간만 알려주는 제 오래된 시계가 더 좋았지만요. 아빠, 한국에 저 보러 오세요. 지난달 일요일 점심때 파비아노가 말했어요. 그 아이는 작년의 일 때문에 그곳으로 이사했거든요. 아빠가 생각하시는 것과는 달라요? 전 고개를 저었어요. 기계가 사람 대신 모든 일을 하는 차가운 나라? 아니, 됐어. 우리 잔의 와인을 더 따르며 화제를 바꿨죠. 전 한국에 대한 확고한 의견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로봇과 컴퓨터에 더 신경 쓰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모두가 하루 종일 화면만 쳐다보고 서로 대화하지 않는 곳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그곳을 싫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랜 친구 아나스타샤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우리 우정 속에서 그녀는 항상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봉투 안에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과 파비아노와 함께 머물라는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또 저 같은 노인들을 위한 기술 워크숍 정보도 있었고요. 절대 안 돼, 빈 부엌에 대고 큰 소리로 말하며 종이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제 고양이 레오가 호기심 가득한 노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어요. 아나스타샤였어요. 레오나르도, 내 친구. 내 깜짝 선물 받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난 한국에 안 갈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기술이 모든 걸 지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하는 이유야. 그녀가 말했어요. 내 아들이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워크숍은 이탈리아의 시각이 필요해. 내가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일을 한 게 언제였지? 전 시계를 바라보며 매끈한 유리 표면을 느끼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매일 이 시계를 차고 있었죠. 전 예측 가능한 것들, 안전한 것들을 좋아했어요. 난 놀라움을 즐기기엔 너무 늙었어. 제가 말했어요. 성장하기에 너무 늙은 나이는 없어. 아나스타샤가 대답했어요. 게다가 나도 갈 거야. 옛날처럼 함께 모험을 즐길 수 있을 거야. 긴 침묵 끝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종이 지도는 가져갈 거야. 난 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믿지 않아. 2주 후 저는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한가운데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며 주변을 서두르고 있었죠. 밝은 화면들이 사방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길을 잃은 느낌이었어요. 티켓 카운터라고 생각한 곳으로 다가갔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그 기계는 제 신용카드와 개인정보를 탭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에 내 돈을 맡기길 기대한다고 이탈리아어로 중얼거리며 지갑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사람 직원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지만 기계만 더 보일 뿐이었어요. 갑자기 불빛이 한 번, 두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어요. 비상등이 켜지면서 터미널 전체에 이상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죠. 사람들이 놀라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어 안내방송이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다가 영어로 바뀌었어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침착하게 있어 주십시오. 백업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봐봐. 특별히 누구를 향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모든 멋진 기술들. 그런데 불 하나 제대로 못 켜다니.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수백 개의 작은 화면, 불빛이 어두운 터미널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죠. 레오나르도, 너 맞니? 익숙한 목소리가 군중 속에서 들려왔어요. 아나스타샤가 나타났는데 그녀의 은색 줄무늬 머리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었어요. 거의 5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녀는 제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나스타샤, 반갑게 대답했어요. 익숙한 얼굴을 보니 안심이 됐거든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야. 한국에 온 첫 시간부터 벌써 모든 게 고장 나고 있잖아. 그녀는 웃으며 팔짱을 끼웠어요. 아니면 어쩌면 이곳에 대한 내 첫 번째 교훈일 수도 있지. 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자. 그때 전 이 정전 사태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는 걸 몰랐어요. 이건 기술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거든요. 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고, 제 편안하고 예측 가능했던 세계는 곧 사라지려고 하고 있었어요. 내 집에 온 걸 환영해요. 파비아노가 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말했어요. 문은 그가 손도 대기 전에 저절로 열리고 있었죠. 백업 전원 시스템이 정전 중에도 모든 것을 작동시키고 있어요. 전 외계 우주선에 들어가듯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것이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죠. 벽은 환한 하얀색이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스피커는 보이지 않았어요. 디지털 사진들이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도 벽에서 자동으로 바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들이 내 집을 운영하는 거네? 무거운 여행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긴 비행으로 등이 아프고 있었거든요. 파비아노는 미소 지으며 작은 태블릿을 집어 들었어요. 그가 화면을 몇 번 탭하자 갑자기 창문 블라인드가 내려가고 조명이 어두워지고 심지어 공기도 더 시원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기계들이 제 집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아빠, 그들은 제가 집을 더 잘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전 반박하려던 찰나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모든 기술 사이의 벽에는 아름다운 전통 한국 병풍이 있었어요. 거기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색깔은 부드럽고 그 작품은 분명히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모든 전자기기 사이에서 그것은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보이고 있었죠. 이걸 예상하지 못했죠? 파비아노가 제가 그것을 응시하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한국 미술에서 이걸 사군자라고 해요. 여기 종이를 만져보세요. 전 더 가까이 가서 병풍을 만졌어요. 그 종이는 우리 이탈리아에서 쓰는 것과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더 강하면서도 섬세했죠. 어떤 디지털 화면도 가질 수 없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이건 한지예요. 파비아노가 설명했어요. 한국인들은 1000년이 넘게 이걸 손으로 만들어 왔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이 덜 차갑게 느껴지게 하는구나.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예요. 파비아노가 말했어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어요. 서로 싸울 필요가 없죠. 첫날 밤에는 시차로 인해 몸이 혼란스러워 잠을 제대로 못 이루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아나스타샤는 우리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워크숍에 참석할 거라고 발표했어요. 꼭 가야 해? 어제의 피로가 아직 남아있어 물었어요. 난 컴퓨터에 대해 배우러 한국에 온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내가 가야 하는 이유야. 그녀가 고집했어요. 열린 마음을 가져봐. 레오나르도. 커뮤니티 센터는 유리가 많고 안에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쾌활한 한국 여성이 포니테일을 하고 문에서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죠.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유청선입니다. 그녀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많은 고객 서비스 담당자들처럼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보였어요. 그녀는 우리 작은 그룹을 교실로 안내하며 각 사람의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고 있었어요. 전 마지못해 앉았어요. 노트북과 펜을 쥐고 있었죠. 전 종이에 적는 것을 선호했거든요. 오늘은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기술이 일상생활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예요. 유 씨가 설명했어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로봇, 청소기. 전 거의 일어나서 나갈 뻔했어요. 청소기는 사람이 밀어야지 혼자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나스타샤가 저에게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기에 그대로 있었어요. 키가 크고 조용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여러 대의 평평하고 둥근 기계들을 굴려들여 왔어요. 유 씨는 그를 기술 전문가인 한지석으로 소개했어요.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기계의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로봇 청소기들이 살아나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의자 다리와 다른 장애물들을 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바닥을 청소하며 조용히 윙윙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일어났어요. 기계 중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다가 큰 먼지 뭉치를 빨아들인 후 움직임을 멈췄어요. 제가 너무 크게 말해버렸어요. 당신의 로봇이 고장 났군요. 하지만 한지석 씨는 당황하거나 창피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는 차분하게 기계로 걸어가서 뒤집어 작은 패널을 열고
안쪽에 뭔가를 빠르게 조정했어요. 30초 후 청소기는 다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제조업은 빠른 수리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것을 예상하죠. 중요한 건 빨리 고치는 기술입니다. 전 놀랐어요. 밀라노에서는 뭔가 고장나면 수리공이 오는데 며칠을 기다려야 해요. 여기서는 제가 기계가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고쳐졌어요. 그날 저녁 우리 작은 그룹은 서울을 탐험하고 싶어 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있었죠. 밀라노의 어떤 건물보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자율주행 택시를 타보자 아나스타샤가 장난기 어린 미소로 제안했어요. 뭐라고?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자율주행차야, 파비아노가 설명했어요. 운전사가 없는 차, 절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컴퓨터가 운전하는 차에 내 목숨을 맡길 순 없어. 어제 정전 때 일반 택시들이 교통 체증에 갇혀 있는 동안 이 자율주행 차량들은 백업 전원으로 계속 운행되고 있었어요. 파비아노가 말했어요. 때로는 기계가 인간보다 더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더 반박하기도 전에 세련된 검은색 차가 연석에 다가왔어요. 문이 조용히 열리며 우리가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었죠. 안에는 부드러운 조명이 편안한 좌석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기 시작했지만 아나스타샤는 이미 저를 차로 끌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로벨리, 차 타는 게 무서워. 그녀가 놀렸어요. 젊었을 때 오토바이도 탔잖아. 함정에 빠진 느낌으로 저는 차 안으로 내려앉았어요. 파비아노가 화면을 터치해 우리의 목적지를 입력하자 차는 부드럽게 교통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커브에서 저는 숨을 참으며 재앙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차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 운전자보다 더 부드럽게 운전하고 있었어요. 다른 차량들과 완벽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빨간 신호에서는 부드럽게 멈추고 있었고요. 승차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도 모르게 좌석에 기대어 긴장을 풀고 있었어요. 화려한 조명으로 밝혀진 큰 타워를 지나면서 저는 파비아노에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런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니? 그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빠, 그가 대답했어요. 서울은 불과 3년 전에 이 차들을 테스트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어디에나 있죠. 한국은 제가 본 어느 곳보다 새로운 기술을 빨리 채택해요. 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가 말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밀라노에서는 새 지하철 노선을 건설하는데 최소 10년이 걸려요. 여기서는 단 3년 만에 교통 시스템을 변화시켰어요. 차가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여전히 기술에 대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컸어요. 어쩌면 한국은 정말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게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율주행 택시는 우리 목적지인 나무 전면과 종이 등불이 있는 전통 한국 식당에 정확히 멈췄어요. 우리의 하이테크 승차와 이 전통 건물 사이의 대비가 저를 미소 짓게 했어요. 어쩌면 파비아노가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옛것과 새것이 결국 함께 존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놀라운 일에 눈을 떴어요. 제 오랜 친구 빈첸조 델리아로가 한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는 오래전 밀라노에서 저와 함께 가르쳤었죠. 제가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반면 빈첸조는 시끄럽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쉽게 흥분하곤 했죠. 레오나르도, 아직도 모든 디지털 물건들과 싸우고 있나? 그가 제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갈 정도로 큰 포옹을 해주었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 특별한 걸 준비했어. 우리 한국 중학교에 방문할 거야.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루 종일 전화기 화면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10대들이라니. 이건 분명히 기술이 사람들을 덜 인간적으로 만든다는 제 믿음을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가기로 동의했어요. 학교 건물은 바로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상상했던 차갑고 금속과 유리로 된 상자가 아니었거든요. 자연 목재가 많은 표면을 덮고 있었어요. 큰 창문들을 통해 충분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코너와 걸려있는 바구니에는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요. 그곳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오늘 외국인 방문객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통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했어요. 평소 수업 활동을 자유롭게 관찰하세요. 우리는 13살 정도의 학생들이 나무 책상에 앉아있는 과학교실에 들어갔어요. 각 책상에는 작은 태블릿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었죠. 단순한 파란색 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 선생님이 분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들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학생들이 태블릿을 터치하자
갑자기 3차원 분자 모델이 각 화면 위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돌리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할 수 있었죠. 선생님이 질문했을 때 학생들은 태블릿에 답을 입력했어요. 거의 즉시 메인 화면에 학생들이 정답과 오답을 얼마나 맞았는지 보여주는 다채로운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이 피드백 시스템을 봐 빈첸조가 흥분해서 속삭였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이 어떤 개념을 이해하고 어떤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즉시 볼 수 있어. 그가 맞았어요. 선생님은 그래프를 보고 즉시 많은 학생들이 놓친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었어요. 밀라노에서는 며칠 후 시험을 채점한 후에야 학생들이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때는 보통 너무 늦었고요. 이건 효율적이네. 저는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서로 대화하나 함께 일하나 마치 제 질문에 대답하듯 선생님이 버튼을 누르자 태블릿의 다른 색상의 불빛이 표시됐어요. 같은 색을 가진 학생들이 책상을 함께 모아 작은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하며 대화하고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죠. 기술이 인간 상호작용을 대체하는 게 아니야. 빈첸조가 지적했어요. 더 효과적으로 안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학교 방문 후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어요. 파비아노가 예상치 못한 업무 회의에 불려가게 되어 우리는 도시 반대편에 있는 전통시장까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어요. 제 뱃속에서 매듭이 형성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안내자 없이 낯선 도시를 탐색한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고 그 다음 버스를 타야 해. 아나스타샤가 그녀의 전화기에 있는 교통 앱을 보며 말했어요. 이 시스템에 따르면 총 40분 정도 걸릴 거야. 주요 도시를 가로지르는데 40분? 불가능해. 제가 말했어요. 밀라노에서는 그런 여정이 최소한 반나절은 걸릴 거예요. 지하철역은 밝은 조명과 함께 깨끗했어요.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그리고 여러 다른 언어로 되어 있었는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이탈리아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디지털 화면은 다음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정확한 초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어요. 열차가 도착했을 때 정확히 제 시간의 문은 플랫폼의 표시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안에는 열차가 깨끗하고 너무 붐비지 않았어요. 화면은 여러 언어로 다음에 어떤 역이 오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이 정밀함은 거의 기괴한 수준이야. 우리가 부드럽게 가속하자 제가 말했어요. 두 번째 열차 노선으로 갈아타는 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했어요. 움직이는 보도가 우리를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있었죠. 바닥에 색상 코드가 있는 경로가 혼란 없이 우리를 안내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제 시계를 확인했어요. 단 26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기 교통 시스템은 시간 낭비를 없애도록 설계되어 있어. 빈첸조가 관찰했어요. 모든 연결이 여행자를 염두에 두고 계획되어 있지. 단순한 효율성이 아니야. 아나스타샤가 생각에 잠겨 덧붙였어요. 사람들의 시간을 가치 있는 것으로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 생각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아마도 좋은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연결을 위한 시간 같은 것들을 존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시장은 감각의 축제였어요. 높이 쌓인 다채로운 채소들, 얼음 위에서 아직도 꿈틀거리는 물고기들, 이상한 향신료와 지글지글 익는 음식 냄새가 제 배를 꼬르륵거리게 했죠. 하지만 이곳, 이 전통적인 장소에서도 기술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김치를 파는 노년의 여성은 태블릿과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관광객들에게 자신의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과일 상인은 각 과일의 원산지와 먹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QR코드를 진열대 옆에 붙여놓고 있었고요. 한 가게가 제 눈에 띄었어요. 회색 머리의 남자가 거대한 나무망치로 쌀을 두들겨 떡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 그의 손녀는 디지털 저울을 사용해 완벽한 양을 측정하고 전화기를 통해 결제를 받고 있었죠. 세 세대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전통, 인간의 기술, 그리고 현대적 편리함이 모두 조화롭게요. 사람들을 밀어내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전통을 오늘날의 세계에서 작동하도록 도와주며 보존하는 기술이었어요. 그날 저녁, 파비아노는 하이테크 레스토랑에서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이것은 제게 가장 큰 시험이었죠. 메뉴는 우리가 휴대폰으로 스캔해야 하는 QR코드로만 존재했어요. 일부 요리는 사람이 우리 테이블로 가져다 주지 않고 컨베이어 벨트로 도착했고요. 매 비인격적 상호작용마다 제 좌절감이 커져갔어요. 저는 거의 일어나 나갈 뻔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두려워했던 거야. 시세를 나누는 인간적 연결을 기계가 대체하는 거, 파비아노에게 속삭였어요. 바로 그때 레스토랑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아름다운 전통 한국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우리 테이블에 나타났어요. 그녀는 특별한 닭이 세트가 있는 나무 쟁반을 들고 있었죠. 수년간 연습했을 우아한 동작으로 그녀는 우리 테이블에 차를 준비하고 대접했어요. 그녀는 식전 예법의 각 단계와 한국 문화에서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었죠. 그녀는 작은 찻잔을 저에게 건네주며 제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현대적 효율성과 오직 인간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을 결합하고 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어떤 것들은 결코 기계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죠. 제가 섬세한 차를 마시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고 느꼈어요. 아마도 제가 이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질문은 기술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혁신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독특한 인간 경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래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개방적이라고 느꼈어요. 제 안에 있던 저항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우리의 한국 마지막 날을 위해 특별한 곳으로 데려갈게요. 파비아노가 아침 식사 때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비밀을 가진 어린 소년이었을 때가 생각나는 그런 반짝임이 있었죠. 일주일간의 기술적 놀라움 후에 저는 뭔가 단순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집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이요. 아마도 오래된 교회나 조용한 박물관 같은 곳이었으면 했어요. 전통 찻집이에요. 우리가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걷는 동안 파비아노가 설명했어요. 두 개의 현대적인 유리 고층 빌딩 사이에서 저는 곡선형 지붕을 가진 작은 목조 건물을 발견했어요. 마치 과거에서 뽑아내어 미래의 한가운데 떨어뜨려 놓은 것처럼 보였죠. 작은 돌길이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나무들과 이끼 덮인 바위들로 이루어진 정원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교통소음은 사라지고 대나무 분수의 부드러운 물소리로 대체되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어깨가 완전히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안쪽에는 우리 발 아래서 기분 좋게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 있었어요. 햇빛이 종이 창문을 통해 걸러져 낮은 테이블에 따뜻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향과 차잎의 향기가 공기를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창가 근처 작은 테이블에 있는 방석에 앉았어요. 저는 이 전통적인 장소가 한국의 다른 모든 곳에서 보았던 기술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리고 바랐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테이블에 놓여 있는 작은 태블릿 컴퓨터를 발견했어요. 여기도 저는 한숨을 쉬며 기술이 이 평화로운 공간까지 침입한 것에 실망했어요. 기다려 보세요, 아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파비아노가 제 팔을 만졌어요. 저는 마지못해 태블릿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는 여러 언어로 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차들의 아름다운 사진이 있었어요. 각 차에는 역사, 건강상의 이점, 그리고 제대로 즐기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요. 차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 제가 각 종류 뒤에 숨겨진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인정했어요. 이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구나. 우리가 태블릿을 통해 선택을 한 후 다채로운 전통 의상을 입은 젊은 여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녀는 우아한 찻잔 세트가 있는 나무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작은 점토 주전자, 손잡이 없는 작은 컵, 그리고 다양한 나무 도구들이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은 우아한 움직임으로 그녀는 우리 앞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다도 의식의 각 단계, 각 움직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죠. 그녀의 집중된 관심과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어떤 기계로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태블릿은 정보를 처리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적 경험이야. 아나스타샤가 우리 주인이 시범을 보인 대로 양손으로 찻잔을 받으며 관찰했어요. 기술과 전통이 함께 작동하는 거야. 제가 마침내 이해하며 말했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야. 각자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차를 마시며 섬세한 컵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바라보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술이 차갑고 기계적인 사회를 만든다고 확신하며 도착했었죠. 대신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혁신을 사용하는 문화를 발견했어요. 시간, 연결, 전통,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이요. 밀라노로 돌아가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죠. 세상의 눈이 호기심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디지털 기사자귀라고 부르고 있어. 제가 설명했어요. 이탈리아와 한국의 노인들을 연결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이야.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서 기술을 사용하는 관점을 공유할 수 있을 거야. 레오나르도 로벨리, 기술 옹호자. 아나스타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바꾼 옹호자는 아니야. 제가 그녀의 말을 정정하며
제 손목에서 여전히 충실하게 똑딱거리고 있는 오래된 기계식 시계를 만졌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지. 세대 간, 문화 간, 그리고 혁신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사이에 그날 오후 나중에 저는 파비아노에게 그의 직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오해했던 이 나라로 제 아들을 이끈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의 혁신 연구소는 현대적인 건물의 세 층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엔지니어와 예술가들이 전통 공예와 새로운 기술을 결합한 프로젝트에서 나란히 일하고 있었죠. 한 팀은 사람들이 전통 한국 악기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는 특별한 장갑을 만들고 있었어요. 다른 그룹은 노인 화자들의 녹음을 통해 사라져가는 한국 방언을 보존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제가 한국에 온 이유예요. 아빠 파비아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전통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을 통해 그것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죠. 옛것과 새것의 조화 속에 서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져왔던 무거운 편견들은 여정 중에 내려놓았고 더 균형 잡힌 이해로 대체되었어요. 기술은 인간성을 지워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연결하고 우리의 문화를 보존할 새로운 방법을 제공하고 있었죠. 마지막 저녁, 우리는 음식 상인들이 디지털 결제를 받으면서도 열린 불꽃에서 요리를 하는 야시장을 방문했어요. 전통 옷을 입은 아이들이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그들의 조부모는 오래된 민요를 가르치고 있었죠. 밀라노의 친구들에게 한국에 대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다채로운 시장을 걸으며 아나스타샤가 물었어요. 저는 불과 일주일 전에 도착했던 투덜대는 여행자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나는 미래를 봤다고 말할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것은 인간의 심장을 가지고 있었지. 다음 날 아침 우리 비행기가 한국 땅에서 이륙할 때 저는 평소처럼 창문 가리개를 닫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아래에서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궁전 지붕들, 푸른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는 한강, 멀리 있는 산들, 수백 년의 변화를 영원히 목격하는 증인들이요. 한국은 더 이상 제 마음속에 이상하고 차가운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확장된 세계관의 일부가 되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옛것의 가치를 잃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죠. 제 시계는 여전히 손목에서 꾸준히 똑딱거리고 있었어요. 정밀함과 전통을 기계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옆에서 제 손가락은 제 새로운 번역기기의 화면을 쓰다듬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대화로의 달이었죠. 두 가지 기술, 두 개의 다른 시대에서 나온 조화롭게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순항고도에 도달했을 때 저는 제 노트북을 꺼내 디지털 기사 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쓴 첫 번째 메모는 이거였어요. 기술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아.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필요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지. 저는 회의론자로 한국에 왔다가 학생으로 떠나고 있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면서요. 64세의 나이에 저는 성장인 아이와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새로운 눈으로 보는 방법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른 세계로의 여행이 필요할 뿐이었죠. 한국을 통한 저의 여정은 끝났지만 제 진정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레오나르도 로벨리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